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는요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무던히도 많이 반복해가면서 오늘 주요 이슈들 한국은행 금리 인하 소식, 또 트럼프 리스크, 중동 정세 이런 대외 불확실성까지 다양한 재료들을 혼란스럽게 반영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금리 인하를 선택한 한은의 결정 배경과 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들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산 지수는 보셨어요? 그 고드름 같아요. 고드름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정말 상승하락. 아, 이게 뭘 의미하나 많은 생각들이 들게 한 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옵션 만기였었고요. 네. 이게 지금 주간 옵션 만기가 계속해가지고 또 약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것도 있고, 파생 포지션 상으로도 여전히 좀 하방 쪽으로 좀 강했었고, 오늘도 일부 청산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특히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부 변수에 너무 크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내부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흐름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갑자기 전격적으로 또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반등을 줬다가 다시 되밀렸다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12월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여전히 조금 이런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김동희 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어저께 인플레이션 코어 PC가 3월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CME 패드워치에서 전일 대비해서 12월 달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66.5%까지 키웠습니다. 그럼 절반 이상이 훨씬 넘어간 거고 전일 대비해서도 7%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파월이 그 전에 얘기했던 수치와 거의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 금통위에서도 한국 지금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를 한 게 12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내다보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워낙 곡소리가 많이 나고 내수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금리 인하를 통해서 바이오 주들로 어쨌든 지수는 뭐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 기술적인 자리는 버텨줬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유리창이 탁 깨지면은 유리 쪽에 파편이 팍 퍼져나가잖아요. 네. 도무지 피하 구분이 안 돼요,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약간은 비하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미국이 10월 달이죠. 거는 PC가 2.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보험성으로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를 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도 25bp 인하를 했습니다만 12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예상은 25bp 정도를 이야기합니다만 잘하면 또 50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보험성 인하라는 건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물가 지표가 잠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겠다는 거.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의 금리 인하의 큰 배경에도 그러한 부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가파르게 솟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최근에 4.3% 수준으로 조금 내려오고, 오늘도 사실 저도 아침에 오늘 원화 환율이 한 1,39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달러화가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한 106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중에 나온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잠깐 오르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럴 결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예의상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네.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장이 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저도 대부분이 동결이었거든요. 저도 뭐 저 포함해서. 그런데 기습적으로 인하했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해석에 따른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증시에 들어온 자금은 아주 일시적으로 거쳤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연말로는 큰 돈이 주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큰 돈이 들어올 거면은 내년에 들어올 것이다. 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양 시장이 뭐 한 15조 전후가 거래가 되긴 되는데 매 그 종목들만 거래되고 있고 반도체도 2차 전지도
뭐 개별주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으로 놓고 보면 오늘장만 놓고 봤을 때 오늘장이 또 미국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산한 흐름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달이 되면 이게 좀 바뀔까에 대한 희망을 갖고는 가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시그널은 안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동결을 예상하셨죠, 네. 대표님은. 이영훈 이사님은 동결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한 번 그 좀 정도. 쉬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못 내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럼 예상 밖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 이사님께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전에 그 최근에 그 글로벌 기관들 투자자들이 그 우리나라 투자 등급 자체를 언더웨이스로 많이 내쳤어요. 네. 그게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내 경기 자체가 워낙에 안 좋은 데다가 최근에 다 아시잖아요. 그 몇 개 그룹사들 조금 신용 관련된 거 아니면 이제 그 유동성 관련된 리스크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내수 쪽을 보시면은 뭐 폐업 이런 폐점과 관련된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만큼 경기가 심각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그 한은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선은 경기 부양 쪽에다 포커싱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베팅이 이제 결국 가가지고 미 연준의 행보 그리고 또 이제 BOJ의 또 이제 액션과 관련돼 가지고 링크 이제 어떻게 연동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저께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미국채 금리가 어쨌든 좀 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재무장관 임명한 다음부터는 추세적으로 조금 빠지는 그림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한테는 어쩌면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은 이 인하 자체만 놓고 얘기하라고 하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부양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12월에 이제 미국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조금 수급적으로 기대 아닌 희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가져볼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수급이 좀 없었잖아요. 그동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팔고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10조의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현대차가 1조 자사주 매입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펀드 5천억 이제 집행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일단은 받아주는 물량들이 들어왔다.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한 700만 주 이상을 팔았던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는 분위기라고 하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쪽으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물량을 좀 분산을 시켜 나가면서 시장이 조금 선순환할 수 있는 그림 그거는 미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빠져준다든지 환율만 조금 안정이 되지면은 여기에서는 좀 반전의 트리거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전제 조건이 좀 붙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지금 시점에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연말에 주가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이맘때 그 경주마에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연말에 주가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게 이제 희망 사항이 조금 가미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간 과거를 되짚어봐야 될 게 이제 어느덧 11월도 막바지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 이제 올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주식시장이. 네. 과거를 또 들춰서 뭐 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를 또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의 장세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는 어떤 11월을 보냈습니까? 사실 11월은 기대도 컸잖아요. 빅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고 정리가 됐고 네. 우리도 그만 부진을 털어낼 때가 됐다라는 기대 반 한편으로는 또 우려 반도 있었고 결과는 우려 쪽에 네.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말이죠. 결과는 데칼코마니죠. 2016년에 11일과 거의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당선될 때 한국 증시의 이제 변동성인데 그때와 조금 다른 거는 약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같은 한 달 내내 좀 내려갔던 거고 이게 한편으로는 11월 초순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투세를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 약간 예탁금이라 이런 게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이 10월달, 9월달, 10월달 넘어오면서 금투세 폐지를 이제 계속 기대했던 것도 새롭게 뭐 자금이 많이 유입되기보다는 빠져나가는 자금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았는데 의외로 이거는 개인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는 효과가 있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빠져나가진 거죠. 왜냐하면 자금이 계속 빠지면서 신용 반대 매매. 그래서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4조 원 정도를 매도하면서 7월 달 이후부터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이제 수급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이번 트럼프의 어떤 이기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그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들 보게 되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인하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번 11월 달이 금통위가 마지막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에 한 번 더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아마 한은에서도 선제적으로 인하라는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내년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취약성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 비중 50% 넘는데 수출의 주요 품목이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대부분이 관세와 영향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염두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트럼프 2기에서 한국 증시가 11월 달에 이렇게 아쉬운 흐름을 보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시가총액 구조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대변된 이런 섹터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었고 조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전에 미리 좀 검토를 이런 것 자체가 좀 빨리 해결됐었다면 아마 이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 이건 사실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네. 근데 한국 산업 구조상 관세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데미지였다. 그리 보겠습니다. 네. 정치인들이라도 좀 도와주지. 정치인들마저도 도와주지 않았다. 김동희 팀장님, 11월 장세를 총평을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계획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딱 7월 달 시작하면서부터 정치권에서라도 좀 도와줬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7월부터 뭐 11월 달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도 추세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구간마다 개인들 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감을 안기면서 항상 하락을 한 부분에서 근데 현재는 좀 희망적인 부분은 요즘에 자본시장에서 저는 대장이라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증권을 얘기하면서 코인을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이 웃긴 게 지수는 따라가진 못해요. 나스닥이나 뭐 S&P 500 지수는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보면은 뭐 조선이 움직일 때 트럼프에 대한 이슈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요즘에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뭐 머스크나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굉장한 많은 트레이딩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키워주려는 자산이고 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제3지대에서 많이 지금 모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달러화에 대한 금값이 올라가면 달러화가 위협을 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코인을 지금 17년도에 금지를 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완전 불법으로 정하면서 코인에 가지고 있는 매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거의 2등과 월등하게 5배 이상, 뭐 6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와중에서 엔비디아가 상반기에 자산시장을 이끌어줬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이 대장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거의 같은 차트 모양으로 움직였거든요. 이런 걸 봤었을 때 나스닥도 그렇게 큰 조정폭은 왜냐하면 23년도, 24년도까지 지금 주가 상승률이, 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연평균 20%가 넘는 상승률을 2회 연속 보여줬는데 그런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는 큰 조정보다는 박스권 장세를 좀 예측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대장주들이나 아니면 미국 증시가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구간이 충분히 더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현재까지 결과는 아쉽지만 지금 뭐 외국으로 나간 자금, 코인으로 간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의 바닥은 좀 확인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코스피도 기술적 반등이 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3개월 평균 마이너스 14% 빠진 자리에서 한 3% 정도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런 걸 좀 기대해 봤었을 때 추세를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년 상반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월은 누가 그러더군요. 네. 코인의 달이라고. 네. 한때 이달 거래를 하면서 거래 대금을 봤더니 가상화폐 시장이 앞질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굴욕 아닙니까? 그 거래 대금을 코인한테 역전을 당했다는 게 말이죠. 뭐 증시에 자금 유입을 할 만한 요인 자체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자꾸 이탈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주변적인 정황들도 좀 많았었고 네. 여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노이즈까지 이제 겹치기 시작하면서 주력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걱정 아닌 걱정들이 계속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서 자신 있게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노이즈의 중심에 서가지고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제가 희망사항에 가깝긴 하지만은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그 미 국채 수익률 자체가 조금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오늘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또 이제 환율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환율까지만 크게 변화만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아진 것 같다. 제가 11월 시작하기 전에는 11월도 별로 기대할 거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최악의 어떤 국면까지는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론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 증시가 진짜 조정을 받았을 때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자체 흐름을 보면은 조정 받아야 되는데 계속 잘 가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확 꺾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장 자체도 여기서 추가 급락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고개를 들어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아까 수급적인 측면도 말씀드렸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12월은 그나마 그런 좀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또 그 테마주가 좀 기승을 부렸다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요즘에 또 테마주 다양한 테마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전쟁이 뭐 끝난다고 하니까 남북 경협주 거기다가 또 오늘은 뭐 키오스크 관련주도 움직였어요. CBDC 관련 네. 테마도 있었고 뭐 대왕고래, 양자 컴퓨팅 다 입에 담기에도 많아가지고요. 테마주가 판을 치는 장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도주가 없는 장세죠. 예. 테마주가 판을 친다는 거 이제 건 수급이 좀 가벼운 뭐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미만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기술 혁신 관련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테마주가 뭐 활개를 핀다고 하는 거는 좋게 보게 되면 그만큼 재료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여전히 돈은 있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큰 돈이 꾸준하게 몰고 갈 만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아니면은 뭐 조선 방산 또는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되게 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데 테마주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현될 것 같아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시세에 매매하는 자금이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스트래티지스트나 증권사에서는 테마주는 위험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도 위험한 거예요. 주가 빠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합법을 가장한 투기는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한국 정시는 투자론적인 관점보다는 수급 논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올해 24년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었느냐 투기를 하고 있었느냐 되게 고민스럽단 말이죠. 그런 이제 대외 변동성에 대한 노출일 거니까. 그래서 저는 테마주가 많이 이렇게 뭐 AI 테마든 뭐 로봇 테마든 이런 거 다른 거 자체는 이거는 또 하나의 시장의 한 색깔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취하고 취하지 못하는 거는 개인들의 성향 문제인 거예요. 다만 테마주가 좀 이렇게 활발하고 하루하루가 짧다는 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큰 돈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장은 나쁜 거고 작게 보면 그 안에서도 모멘텀에는 반응하는데 지금 움직이는 테마주를 가만히 보면 이거 트럼프 또는 앨런 머스크 테마주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사실 4살 내년도 1월달 25년도 정시를 준비하는 테마로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1월 13일부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게 되는 거고 네. 그 전주에 보통 CS 2025가 개최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주가도 좀 멈칫하고 있는데 이게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12월 달 일정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의외로 AI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12월 달에. 예, 그런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 네. 하나의 연결고리에서 AI 소프트웨어든 로봇이든 또는 XR이든 AR이든 이렇게 움직인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했던 STO나 CBDC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가상화폐가 법적인 그 자산으로 아직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법적인 인정을 받는 게 우리가 증권은행 토큰이라는 STO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그런 시스템을 활용한다 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사실은 관련 없어요. 그래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는 관련 없을수록 잘 움직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사님 걱정이 그런 거예요. 너무 갖다 붙이는 테마주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뭐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 CBDC 시연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키오스크 관련주가 떴다. 이건 무인주물이잖아요. 직접적으로 CBDC와 무슨 관계가 있지?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쨌든 움직인단 말이죠. 남북 경협주 전쟁 뭐 종결되고 뭐 미국에서 북한이랑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남북 경협지가 움직였다. 근데 또 하루 만에 되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손 대고 싶은 욕구는 들긴 하는데 정작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참 조심조심 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테마주 얘기하면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는 그런 쪽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수익 날 땐 많이 나는데 그만큼 더 많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을 많이 내시기는 하는데 네. 저는 그쪽에는 소질이 없기 때문에 잘 보질 않고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는 장이 안 좋을 때거든요. 그 장이 안 좋을 때 빨개지는 종목들을 많이 추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럴싸한 얘기들이 붙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일 황당했던 게 초전도체 관련된 거였거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쪽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전혀 움직이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작년이었나요? 10배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기업에 대한 가치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세 흐름에 내가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추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투자는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라. 그 잘 모르시면서 괜히 카드라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거의 그쪽 매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하지만 테마주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동희 팀장님, 12월에도 이런 테마주 위주의 장세 계속 될 거라고 보나요? 네, 현재 뭐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2월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이유는 말씀해 주셨듯이 CES 2025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봤었을 때 작년, 재작년에 AI 챗봇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올라갔었던 이유는 CES 2023과 2024에서 AI가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AI, 로봇 이런 것들이 테마주이면서도 주도주로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이번 장세에서도 뭐 머스크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테마주에 엮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은 스토리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이어간다라고 하면 중소형 주에서도 리포트들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완전 테마로 엮여서 시세가 잠깐 나왔다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개인들이 좋아하는 방산, 뭐 반도체, 조선은 빼고 조선은 아직도 신고가 부근에 있는 편이니까 뭐 바이오 쪽도 무너진 건 많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 반도체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끌고 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럴 만한 힘이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내년에 일정을 앞두고 테마주 장세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 스토리가 그다음에 기업들 뭐 미국의 뭐 테슬라랑 엮여 있는 기업들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거는 시장에 맏형 노릇을 해줘야 되는 대장주들이 힘이 빠졌다라는 똑같은 논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쓸 거냐?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알테오젠. 요즘에 참 많이 거론을 해서 네. 개별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언제까지 대장주가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할까요? 12월도 그럴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글쎄요, 뭐 아까 뭐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트럼프 텐트럼이 한 3주 정도가 진행이 됐고 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텐트럼 이후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가파르게 4.5까지 가려고 하다가 좀 밀렸잖아요. 밀린 상황이 있어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벤트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사실 그가 예지만 항상 큰 돈은 11월 달 되면 거의 대부분 북크루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 기업들도 12월까지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들어오지는 않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세린메이의 출발점이 바이인 노벰버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이후부터는 약간은 살 수가 있는 흐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가 지금 볼 때는
외국인의 지금 스탠스라면 상반기 6월 달까지 24조 정도를 사다가 지금 하반기 거의 뭐 7, 8, 9 계속 매도하면서 지금 연간 누적 순매수가 6조 원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연말에 획기적으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이제 매도 강도가 좀 약화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볼 때는 큰돈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은 가만히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같이 빠져요. 같이 빠지는데 최근 접어들어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강도가 강하다는 거는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일정인데 12월 2일 날 다음 주에 미국이 지금 나오는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잠깐 이렇게 설설설 들리는 거는 공식적인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산업 미국의 뭐 AFAT라든지 램리서치라든지 또는 네덜란드 ASML이라든지 이런 장비 중국 반입하지 마라. 또 TSMC 같은 경우는 7나노급 파운드리 반도체 주지 마라 그런 거였는데 네. 일각에서는 HBM 반도체 장비에 대한 것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하이닉스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밤새 뭐 데일 컴퓨터라든지 HP의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으로 빠진 거는 사실 일시적이다 보는 거고 그래서 12월 달에 가장 큰 핵심은 과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먼저 멈춰지는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차피 연기금은 매수를 해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바닥에서 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은 아마 우리 또 이용훈 이사님이 워낙 잘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간단히 봤을 때 저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밝힌 2025년도 로드맵에서 뭐 할로자임의 특허가 완료됐을 경우에 히알루로니다제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네, 그거 이제 재현 관련해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이슈는 제가 알기로는 알테오젠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알테오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단기 급락에 따른 차익 매물 속에서 아직까지는 그 약간의 그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오는 과정인데 그리 올해 하방 지지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조만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사님. 네. 알테오젠 지난주에도 저희가 알테오젠과 관련된 루머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꺼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는 하루 크게 올랐다가 또 하루 다 되돌려놨다가 또 하루 올랐다 오늘 또 빠졌고 완전 해소가 이게 어렵나 봐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특허 이슈라는 게 지금 아직 제기된 건 아니지만 네. 사실상 이제 글로벌 빅팜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인 거거든요. 먼저 진입해 있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견제구를 던지게 되는데 그게 막바지에 견제구를 던지기 때문에 아직 제기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항상 이제 잠재된 리스크가 된 거고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머크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특허 무효 심판을 갖다 청구를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럼 이건 기간을 1년 내에 단축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상단은 일단 특허 이슈가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뭐 고점을 넘어서 상승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 또 하단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 지금 여태까지 확인된 내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특허 관련된 리스크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한된 가격 범위 내에서 좀 상하가 이제 막힌 상태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좀 전에 하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셀트리온이 개발한다고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이제 그 SC 제형을 만드는데 기본 원료가 소재가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허를 갖다가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할로자임이 갖고 있는 게 특허가 28년에 만료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기초가 되는 히알루로니다제와 관련된 거를 갖다가 특허 부분을 갖다가 좀 키워 가지고 지금 내고 있는 상에서 이게 아마 2032년까지 연장이 될 거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거 지금 셀트리온이 개발을 하겠다고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 시밀러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그거를 특정 할로자임이 됐던 알테오젠이 됐던 그 도움 없이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흔들렸다 그러면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나친 노이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알테오젠은 그냥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했던 부분들 이달 들어서 또 크게 부침을 겪는 모습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또 훅 빠져버린다든가 전쟁이 지금 뭐 이스라엘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의 한정이지만 휴전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방산주 움직임이 컸고요. 네. 조선주도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고
뭐 중국과 관련돼서는 뭐 화장품주, 항공주 다 기존에 좀 잘 나갔던 주도 섹터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 12월에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12월 달에도 일단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현재 관세와 IRA법, 뭐 칩스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주가의 하락분은 되돌림 반등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세게 하고 그다음에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이런 부분을 거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멕시코한테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고 관세를 안 때렸는데 이번에도 또 멕시코한테 캐나다한테 25% 정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중국을 가장 먼저 때릴 것 같은데 그 시기도 25년도 한 3분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남았고 그 중국을 먼저 때리기 전까지 이게 거래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피해를 입고 주가가 빠진 자리는 되돌림 반등으로, 그래서 최근에 IRA로 빠졌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다 반등을 세게 줬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전부터 내려왔던 자리들이 있는데 조금 더 상승 공간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방산주 쪽은 워낙 조정 없이 쉼 없이 달렸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적인 자리에서만 봐도 일단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나 뭐 미국에서 어떠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었을 때에는 빠진 자리만큼의 과거만큼의 큰 상승폭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다 모든 섹터들이 되돌림 자리는 가능하다. 화장품도 사실 반등 한 번 없이 너무 많이 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실적도 딱 이번에 실리콘투가 무너지면서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노이즈가 받을 만큼 다 반영이 됐다. 저는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코스피 자리 반등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고 12월 달에 3% 정도만 더 끌어올려 준다라고 해도 이런 섹터들이 바이오나 반도체, 방산 다 같이 좀 올라줘야 다 지수가 상승을 견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들이나 뭐 테마주 장세가 잘 섞이면서 좀 상승세를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에도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냐. 그럼 우리한테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냐. 기존에 우리가 금투세 때문에 얼마나 긴 시간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또 요즘에 정치권에서는요, 하 대표님, 네. 상법 개정이 또 화두예요. 갑론을박도 상당히 치열하고 상법 개정을 민주당에서 한다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라고 하고 뭐가 뭔지도 좀 헷갈리고 상법 개정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어느덧 말이죠. 네.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상법 개정 관련해는 올해 매년 있던 이슈인데 올해 아마 금투세와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많이 부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주주 이익의 권이 강화거든요. 뭐 최근에 1년에 몇 개 기업들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도 갑작스러운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고려아연 사태가 가장 결정적인 타겟이 되겠죠. 예, 그런 그림인데 일단 요거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던 내용이고 네. 크게 골자는 뭐냐면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겁니다. 일단 높게 보면 거기에는 네. 보면 이제 특히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말이 많은 게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6시에 유상증자 공시 내는 경우 그 이사회 아침에 9시에 커피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그래서 5시에 제출하고 6시 반에 공시 때리면 주주는 그냥 주말에 가만히 있다가 유상증자 얻어맞잖아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이사의 충실과 공정 의무 강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또 하나가 주총 요즘에는 3월달 되면 주총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게 아직 100%가 완전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는 아니죠. 예,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전자투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추총까지 가겠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거 자체도 이제 법제화하는 거 그런 거 자체도 가장 중요한데 거쳐야 될 산은 많은데 이제 오늘 이북형 금감위원장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상법 개정보다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돌려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상법하고 자본시장법 중에서 상위법은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법 하에 제가 알기로는 자본시장법이 있는 거거든요. 상거래법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우리가 법이 되겠죠. 주식회사의 기본 자체가 상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식 상법을 기본으로 해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유통시장에서 주식이 발행되고 또 이렇게 거래되면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으면서 뭐 정권관리 업무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합리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절차상의 이슈를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절차상의 이슈 이야기한 거고. 근데 이거를 전통적으로 경총이라든지 경영자 총연합회죠. 이런 데서는 재계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이게 어떤 이제 반대하는 척은 어떤 거냐면은 의사 결정의 속도를 지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자꾸 나는데 자 만약에 그러면 상법 개정이 됐을 때 SK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네. HBM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반대론자의 주장입니다.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HBM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시장 입장에서는 질러야 될 땐 질러야 되는데 또 못 지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아직은 결론은 없는데 사실 그런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 제가 볼 땐 너무 오버페이스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대주주의 횡포 또는 배임 이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배임 이슈가 어떤 거냐면 오늘 작정했네. 얼마 전에 빙그레라는 기업이 인적 분할을 발표합니다. 주가가 빠지죠. 빙그레. 네. 네.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모회사를 두고 알짜에서를 떼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실제적으로 대주주 배분리가 되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체도 사실 인적 분할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나는 그냥 빙그레 메로나 먹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런 거 때문에라도 이게 예입니다만은 사실 시간을 갖고 많이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예. 근데 계속 좀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연내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금투세처럼 또 혼란만 주는 건 아닌지 그래도 상법 개정을 해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증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상법 개정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 그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했으면 그동안 잘해왔었으면은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주의 권한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얘기,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알아서 잘했었으면. 근데 그동안에도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나온 것만 해도 벌써 문제가 될 만한 게 수십 가지잖아요. 기업의 어떤 그 경영과 크게 연관이 없는 회사 인수하겠다고 갑자기 다 장 끝나고 밥 먹고 좀 뭐 하신 분들 술 한잔 할 시간에 갑자기 공시 뚝 내버리고 유상증자 공시 내버려가지고 뒤통수 맞게 하고 또 갑자기 뭐 주주 가치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유상 소각한다고 주식 공개 매수해놓고 나서 또 갑자기 뜬금없이 증자해가지고 또 차입금 갚겠다고 하는 것도 나온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업을 이쪽으로 강제로 떼다 붙이는 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지분이 만약에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 법인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면 이걸 떼가지고 지분이 훨씬 더 적은 쪽으로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철저하게 이게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상법 개정을 무턱대고 반대한다는 것도 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떠나가지고 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자성을 해야지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라고 이러고 하면 되면 기업 경영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하면은 언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외에 지금 이런 주주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상으로 지금 법제화돼 있지 않은 나라가 몇 개나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선후를 따져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반대하기 이전에 그러면 그 회사 오너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에 대해서 자성을 하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금보다는 좀 강화된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계에서 바로 16개 주요 사장단들이 다 나와서 공동 성명을 내서 이렇게 하면 기업 망한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한테 먹잇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엄포를 놓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자기 만성이 먼저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던 회사에서 문제된 거 없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돈 많았었잖아요 그동안에. 그게 다 관련 그
기업의 어떤 재산을 갖다가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됐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막 뗐다 붙였다 해가면서 네. 해왔었던 것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다 덮어놓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강행을 했을 경우에 기업 경영을 못한다. 기업 경영을 못해서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서 행했던 걸 못하기 때문에 방해한 건지 반대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따지고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들 차원에서 저도 그 사모펀드가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M&A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노이즈를 일으킬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네. 그걸 얘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기업들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 선언을 하든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그거 앞서 가지고 나는 이거 무조건 반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그럼 앞으로도 일반 소액주주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처럼 그냥 속절없이 당하면서 투자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어느 한편을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주주 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찬반에 있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상법 개정이 그러면 증시에 있어서는 득이냐 실이냐 어떻게 판단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국내 증시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가의 회복을 굉장히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시가총액이 높은 밸류업 지수에도 들어가 있는 위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한번 빠진 상태인데 사실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기간 조정이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주들이 저희의 권리를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시장 내에서 주목받는 게 워낙 주가가 요동을 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나는 그냥 연말이고 마음 편하게 배당 많이 주는데 그냥 담고 싶다. 그래서 요즘 배당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주들도 비롯해서 최근에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많이 발표한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배당 확대에 대한 뭐 이런 계획도 내놨더라고요. 네. 배당을 잘하는 예쁜 종목들 괜찮죠? 12월에? 괜찮긴 한데 우리 시세 차익을 생각하는 투자바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 소리가 되게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고 금융주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12월 결산법이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역대 배당금 규모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24조 원대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많은 기업들이 3월 결산 법인으로 많이 넘어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12월 달에는 무조건 배당주가 올라가는 그림을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대부분 3월 달이 배당 기준으로 가는 게 많고요. 현대차도 많이 바꿔놨는데 통신사 같은 경우는 보통 기존에 12월 배당으로 가는 그림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좀 주목을 받는데 근데 통신주 3, 4일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 아마 계속 오르고 있을 거예요. 오르고 있긴 있는데 막상 이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같은 종목들은 일봉을 보면은 못 사요. 그러니까 일봉을 본다는 거는 뭐냐 하루에 1%, 2% 올랐는데 안 보고 있으면 한 달 지나면 10%도 상승을 해 있거든요. 네. 근데 트렌드 관점에서는 배당은 이제 어쨌든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25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는 전부 다 올해보다 낮습니다. 미국, 한국 다 포함이라서 아마 25년도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조금 더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배당주의 매력이 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은 좀 맞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좀 느린 투자가분이라면 네. 지금이라도 금융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하는 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만약에 미국으로 갔을 때는 배당 ETF에 투자하는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하이닉스가 그 어저께 주주 친화 정책에서 밝힌 25%의 배당 확대 정책은 고정 배당 확대죠? 네, 근데 그거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절대 주가 15만 원 잡고 1%니까 하이닉스를 배당주로 투자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번에 10조 원 질렀다는 자사주 매입이 과연 이게 추주를 위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법 개정안은 12월 이야기에도 많이 화두는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 마지막 마이크를 12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원래 짧게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8월 이후에 지금 계속 현금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특별히 지금 트레이딩을 많이는 못 하고 있는데 내년을 놓고 일단은 내년에 크게 무리가 없을 섹터에 대한 공부를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에서 좀 기회가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삼성이나 현대차 그다음에 밸류업 펀드 그 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이제 기관의 어떤 펀드들이 좀 펀드란다. 돈들이 자사주와 관련된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풀리는 자금들이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만 내려와 준다든지 그리고 또 환율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주면은 의외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올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작은 주식들보다는 좀 무게가 좀 있고 내년에도 업황에 크게 흔들림이 없을 만한 종목들을 갖다가 조금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이사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 김동희 팀장님 네. 12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의견을 좀 준다면? 네, 일단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온 지 좀 됐죠. 이제 한 달 정도 돼가는데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뭐 반도체 올라갈 때도 지겹도록 많이 올라갔고 2차 전지도 올라갈 땐 지겹도록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12월 달에는 일단 머스크와 트럼프의 입을 좀 최대한 집중을 한 상태에서 정보력을 최대한 빨리 받은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보시고 요즘에 워낙 개인들이 정보력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한번 반영 받을 때 세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전략으로 잘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 대표님 짧게만. 네, 12월 달에 이제 그 주주가치 보호 개정안 입법 추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트럼프 관련해서는 중국이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나와요. 그 관점에서 아마 중국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펼칠 것 같고 12월 달에 반도체 종목들 조금 기대해 보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AI 쪽에서는 이벤트가 되게 많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인텔리전스 통해서 AI 업데이트 이슈가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AI 에이전트 자비스를 공개한다고 하고 메타 같은 경우도 얼굴 인식 시범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놓고 보면 AI 소프트웨어가 움직일 것 같지만은 네. 사실 AI 소프트웨어가 움직인다는 건 결정적으로 엔비디아가 움직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12월 달은 그래도 바닥을 치는 HBM 관련주도 한번 기대해 본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11월도 막바지고요. 올해 주식시장 이제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투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오늘 저희 시청자께서 댓글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국장의 마음을 비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힘내시고요. 저희 경주마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주마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